안녕하세요.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기흥아카데미 역사문화 탐방 활용 5주차 1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견훤은 왜 국호를 백제라고 칭했을까? 이제 이런 주제로 이친 후삼국의 영은 견훤과 후백제의 시각에서 우리가 후삼국을 한번 돌아보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지의 사진 보시면요. 금하굴이라고 합니다. 문경시 가은읍 갈전리에 있는 금하굴인데요. 이곳에서 견훤이 태어났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 설화는 잠시 후에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후삼국을 다루려면요. 필연적으로 신라의 후기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라가 왜 쇠퇴하게 됐는지, 왜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됐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신라의 쇠퇴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쇠퇴할 때는 쇠퇴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이제 그런 뭐 신분제도라든지 아니면 정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회를 못 따라가는 게 딱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균열이 일어나면은 그 시기를 파고들면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이제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런 수립되는 배경이 되더라 하는 것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의 쇠퇴와 혼란을 좀 규정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뭐 오늘날에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라 쇠퇴하면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자, 신라의 쇠퇴의 원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신분제도입니다. 신분제도. 자, 그 신분제도의 우리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골품제라고 해요. 골품제. 자, 이름부터 벌써 보세요. 이름부터 뼈골, 뼈골, 품계할 때, 우리 품계할 때 품이죠. 그러니까 뼈에 그 품계가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폐쇄적인 사회라는 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골품제라는 게 그 신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골품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라의 골품제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상위에 성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골이 있고, 그 다음에 육두품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런 관직이 있었죠. 그리고 평민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신라의 왕은요 누가 왕이 되느냐?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성골. 자,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으면 다행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골하고 성골끼리 혼인해야지 성골의 지위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제 이런 성골끼리만 이렇게 혼인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근친혼이라는 게 성행하게 됩니다. 근친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날의 유교적 관점에서 보시면요, 근친혼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하죠. 불편한데, 근데 이런 게 근친혼이 그 시대에 보시면요, 신라만 아니라 서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스부르크 왕조 있죠. 유럽에. 그 합스부르크 왕조도 하도 이제 이게 근친혼이 유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유전병이 생기죠. 합스부르크립이라고. 그 유전병이 생기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근친혼이 성행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골의 지위가 나중에 되면 성골이 없죠, 이제 더 이상. 성골은 성골하고 혼인해야 되니까. 성골의 그게 없어져요. 자, 없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성골이라는 지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되느냐? 진골이 되는 거죠, 진골. 자, 진골이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육두품에서도 뭐 순차대로 뭐 6두품, 5두품, 4두품은 평리나 돼버리고, 그래서 신라 후기로 가면은 진골하고 6두품, 5두품, 4두품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신분제도가 남아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지금 능력만 있잖아요. 능력 있고 이렇게 시험도 잘 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신라 때만 해도요,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품계, 그러니까 내가 6두품이면 6두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진골이면 진골이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이 따로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인 거예요. 자, 단적인 예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신라 후기에 가장 유명한 학자가 누구냐면요. 고은 최치원이 있어요, 최치원. 자, 이 최치원 선생은요,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과거까지 붙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장가로 굉장히 이름을 날립니다. 이름을 날리던 분이에요. 근데 막상 신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폐쇄적인 신분자에 맡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최치원이라는 분이 이거를 개혁해야 된다. 이거 시무 10조를 진성여왕한테 올리게 됩니다. 자, 진성여왕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무 10조는
완성되지, 심우 10조는, 결과적으로 볼 때 심우 10조는 결국 폐기가 됩니다. 자, 이제 왕도 받아들이려고 했고, 적극적으로 채취원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누군가가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즉, 진골이라든가 육두품, 이 골품제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걸 막았더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라 쇠퇴의 근본 원인을 찾을 때 반드시 골품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폐쇄적인 신문사회, 우리가 이걸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김유신 장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말목 자는 김유신. 자, 김유신 장군은 말목을 왜 잘랐느냐? 자, 청관녀를 만나러 갔다가 그 말이 청관녀를 만나러 갔다가 이제 자, 김유신 장군은 왜 말목을 잘랐느냐? 자, 어머니가 청관녀라는 그 여인하고 만나는 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냐? 청관녀는 이제 알려지기로는 기생이라고도 하지만은 뭐 신녀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김유신은 당시 지위가 뭐냐면 진골이거든요. 자, 진골인데 만약 진골하고 그런 여인하고 혼인하게 되면은 그 지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떨어졌지 절대 올라가진 않거든요. 자, 이런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신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말목을 잘랐던 그런 참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라 쇠퇴의 근본 원인을 찾을 때 골품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라도 잘 나갔어요. 한때는 잘 나갔어요. 자, 우리가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죠.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그 이후에 또 이제 나당 전쟁, 그러니까 신라하고 당나라 축출하는 그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 이제 대동강 이남은 이제 신라가 거의 장악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기를 뭐 통일신라라고도 하고요. 발해까지 덧붙이면은 우리가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자, 이때 보시면 문무왕부터 이러는 문무왕, 뭐 신문왕 해서 이렇게 이러는 시기, 그 시기 동안 해가지고 문무왕, 뭐 저기 신문왕, 그리고 뭐 성덕왕, 그리고 뭐 경덕왕, 뭐 이렇게 이러는 그 기간 동안을 우리가 신라 중대라고 하거든요. 자, 이 신라 중대 동안 이 100년에 가까운 시간은 신라의 굉장한 전성기입니다. 엄청난 전성기였죠. 근데 이랬던 신라가 왜 쇠퇴하게 되느냐? 자, 근본 원인 첫 번째, 왕의 다툼으로 인한 내부 혼란입니다. 자, 진골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근데 진골은 여러 명입니다. 진골은 굉장히 많아져요. 자, 많아지는데, 자, 진골이면 누구나 왕위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실력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나는, 야, 네가 모자랐다고. 내가 왕이 되면 됐지. 뭐 이런 식의 실력주의가 이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물론 그 이전까지는 성골이 왕위에 올라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거는 기본적인 그 전제 조건을 깔고 하니까 선덕여왕이라도 왕위에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인이라도. 이게 성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신라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되면은 굉장한 이런 모순적인 게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력주의에 기반하는 그런 사회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품제의 모순과 이것들이 굉장히 심화됐던 이런 현상들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 당시에 지방에 대한 차별하고 수탈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라는 경주에 사느냐 아니면 지방이냐 딱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에 사느냐 나머지 지방에 사느냐 이렇게 다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경주에 사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 사람들은 계속 차별을 받는 거예요. 수탈당하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겠다. 저기에 상대방의 경주 쪽에게 다시. 자,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럼 지방 사람들은 지방의 중심 인물을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지방민들은 이제 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그 똘똘 뭉치면서 그때 딱 이제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호족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국사교과서 배우다 보면 호족에 출연 막 하잖아요. 이 시기에 막 호족이 출연하거든요. 그래서 호족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족들이 전국에서 이제 각지에서 반응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라는 점점 쇠퇴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농민 반란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라가 점점